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근무하는 김동희 책임위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동시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근로시간이라고 하면 이제 노동법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근로시간은 임금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근로시간과 유연근무제도, 휴가, 휴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로시간이라고 하면요, 이제 보통 저희가 주 5일제, 주 4일제 또는 주 6일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주 5일제 이런 것들은 이제 근무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 노동법에 보면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이제 일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제 근로시간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법정 근로시간은 그래서 1일 8시간, 일주일 40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이제 노사가 합의하는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보통 사업장에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이제 소정 근로시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1주 35시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소정 근로시간 1주 35시간이라는 말이고요. 연장 근로시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말하고요. 그래서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 근로시간은 이제 50%의 할증을 붙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사업장이 주 35시간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주 35시간에 더해서 5시간을 더 일했습니다. 그러면 주 40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그 5시간에 대해서 연장 근로에 해당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연장 근로로 보고 있기 때문에 35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5시간을 더 일한 경우에 그 5시간은 40시간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연장 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50% 가산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사업장이 전체 소정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이다. 그런데 이제 뭐 기간제나 하면 계약직으로 해서 그분만 35시간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5시간을 더 일했다. 그러면은 그분은 법정으로는 40시간 아니지만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 근로 시간, 계약을 했던 그 소정 근로 시간이 35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5시간은 연장 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제가 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최근에 한 5시간 정도 단축을 해서 썼었거든요. 저는 원래 이제 통상 40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였는데 한 3개월 정도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해서 주 35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주에 5시간을 더 일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주 35시간으로 했는데 5시간 더 일했다. 그러면은 여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 5시간은 연장 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거를 좀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야간 근로시간은 이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휴일 근로시간은 이제 법정 또는 약정 휴일의 근로시간을 이제 휴일 근로시간이라 하고, 야간 근로시간도 마찬가지로 50% 이제 할증을 붙고 휴일 근로시간도 50% 이제 가산을 해주게 됩니다. 대기시간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근로기준법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50조 제3항을 보시면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 근로시간으로 본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여부는 이제 근로 제공 요구 시기의 명확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휴게시간이라고 있는데, 휴게시간은 이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장에서 이제 점심시간 1시간 정도 부여를 하잖아요. 8시간에. 그 1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휴식이나 근거리 외출, 노조 활동 등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휴게 시간에도 뭔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휴게가 아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근로 시간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휴게 시간은
4시간인 경우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1시간을 부여하게 돼 있지만, 이 분할은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짧은 경우에 근로시간의 일부로 판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5분, 10분 쉬는 게 사실 휴게 시간으로 좀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특이하게 이제 학원 강사의 경우에는 매 50분 강의 후에 10분의 휴식 시간의 이용이 자유롭게 이용된다면은 휴게 시간으로 본 판례가 행정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연장 근로가 일주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 연장 근로 일주 12시간을 초과해서 할 수 있는 제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특별 연장 근로 인가제도인데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연장 근로 시간이 추가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를 보시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뭐 재난이나 인명보호 그리고 이제 시설 설비 갑작스러운 장애라든지 그리고 업무량이 대폭적인 증가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통해 가지고 주 12시간을 연장 근로 더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을 때 고용부에서는 지침을 통해서 일주일에 12시간 정도를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40시간 법정 근로 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을 더하면 52시간, 그리고 인가를 받는 경우에 최대 12시간 더하면 총 64시간 정도의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장 근로 제한이 가능한 이제 업종이 한 5가지 정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2018년도 근로 시간이 단축되면서 총 26개의 업종에서 5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육상, 운송업, 이때는 노선 버스 업종은 제외되고요. 수상, 항공, 그리고 이제 보건업 정도가 이제 그 특례 업종에 해당하게 되고요.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은 그 연장 근로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에도 보건업에 해당되니까 특례 업종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병원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직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런 방사선과라든가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직무에만 특례를 또 합의를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적용이 제외되는 또 몇 가지 업무들인데요. 농림, 또 수산, 또 감시 단속자 근로자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고용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데요. 보통 임원 기사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24시간 이제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여기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 2018년도에 주 68시간에서 52시간째 줄어들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좀 감안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한시적 특별 연장 근로를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에 8시간을 더해서 그래서 52시간에서 8시간 하면 60시간을 일주 60시간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제 2022년 12월 30일에 종료하게 되고요. 2023년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이제 32만 중소업체에서도 52시간제가 적용하게 됩니다.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좀 가중되고 있어서 코로나도 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중에는 이 한시적 특별 연장 근로를 2년 더 연장하는 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단계별 시행 시기는 제가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근로시간이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에 해당되는가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라고 하면 고용부 지침에 보면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서 사례별로 판단을 하는데요. 주요 사례를 보시면은 휴게 시간과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그랬죠.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자유로운 이용 보장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1시간을 쉬어야 되는데 이제 업무 지시가 있어서 한 30분 정도 일을 더 했단 말이죠. 그것은 당연히 이제 제가 휴게를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30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게 될 테고, 그리고 이제 30분을 제가 못 쉬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30분 휴게 시간을 반드시 부여받아야 되는 것이죠. 교육 시간은 의무적 실시 여부로 판단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 강의가 만약에 회사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교육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제 강의를 듣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 아니면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이제 그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게 되겠죠.
근로시간, 이 교육시간과 관련돼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듯이 동영상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셨을 때, 제가 분명히 의무적으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강의라면은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루 8시간을 끝나고, 이제 뭐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강의를 듣는다든지, 그러면은 한두 시간 정도 더 듣게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연장 근로 시간에 해당되느냐. 어쨌든 제가 이게 필수적인 강의라면은 근로 시간에 해당될 테고, 그렇게 된다면은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8시간 이후에 듣는 강의는 연장 근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강의가 또 휴일에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주 40시간을 다 회사에서 보내고, 만약에 휴일에 일요일이나 이때 강의를 이렇게 듣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다시 휴일 근로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출장 같은 경우에 출장은 소정 근로 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가 가능합니다. 출장 간의 이동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근로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를 해가지고 출장 어느 정도 출장은 그냥 8시간으로 봐준다. 라든가 아니면은 이 업무는 밖에서 일하는 업무는 10시간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10시간 동안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접대 같은 경우에 업무 수행 관련성과 사용자의 지시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주말에 이제 저희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근데 골프를 치러 이제 가셨을 때 이제 본인은 업무상 이제 이유로 그리고 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골프를 치시는데 그 골프 치는 시간도 과연 그러면은 근로시간인가? 그러면은 이제 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에 골프를 쳤다면 그것도 휴일 근로에 해당될 텐데, 우리 판례는 법인카드를 이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사용자의 업무 지시가 있었어야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골프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는 아니면 제 업무를 좀 원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워크숍과 세미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1박 2일 이렇게 갔다 그랬을 때 업무 관련 집중 노이, 토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친목 동호 시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가서 뭐 강의를 듣고 또 토의를 하고 하는 시간이 뭐 오후 5시에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그 시간은 이제 근로시간에 해당될 테고요. 그 외에 이제 5시 이후에 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한다든가 친목도모가 관련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시간은 이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게 될 것이고요. 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서 근로시간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장과 관련해서 해외 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출장 간의 이동 시간은 이제 반드시 제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해외 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공항으로 가면은 수속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출국 수속하는 시간도 있고, 또 입국 다시 수속하는 시간도 있고, 그런 경우까지 다 근로시간 인정할까? 그 관련된 이제 사례는 이제 수원지법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해당 사업장 초과 근로시간 산정 기준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영업이 많아서 이 취업 규칙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정도 출장 관련된 규정을 적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해외 출국 시 공항에 출국 수속 2시간, 입국 수속 1시간 이렇게 다 근로시간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국내선을 이용할 때는 또 1시간을 근로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해외 영업팀장님이셨는데, 근데 퇴직하시면서 해외 영업팀장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제 관리자라고 해서 이 규정들을 적용을 안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퇴사하면서 나는 이 규정을 다 적용을 받는데 적용을 받지 못해서 이 관련된 연장근로 수당들을 근로시간은 인정 못 받아서 수당들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소를 제기한 사건이고요. 법원은 이제 그 해외 영업팀장 같은 경우에도 관리자로 보지 않고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이 규정들을 다 적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다 시간들을 적용을 받아서 이제 임금을 더 받았던 사례입니다. 해외 출장 관련돼서는 이 사례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된다면 아마 법원에서 이 사건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업장에서 해외
출장과 관련된 어떤 그런 규정들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향후에 이제 분쟁을 좀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한번 몇 가지 좀 알아보겠는데요. 근로시간 기산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있는데 월요일부터 8시간씩 쭉 일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라고 봤을 때 휴일 근무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40시간에 이제 휴일 근무를 했기 때문에 48시간이 됩니다. 여기서는 토요일 50% 휴일 할증만 하면 되고요. 요 토요일이 연장 근무에도 해당되지만 연장 근무, 휴일 근무를 같이 있을 때는 뭐 하나만 선택해서 50% 휴일 할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업장에서 만약에 토요일부터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토요일부터 기산점을 토요일부터 잡았을 때는 토요일은 휴일 근무라서 8시간 휴일 근무가 되고요. 쭉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면은 여기 40시간이 되죠. 근데 금요일에 8시간 일한 거는 연장 근로에 다 해당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보면은 토요일은 8시간이 휴일 할증이 붙고 또 금요일은 연장 근로기 때문에 다시 50% 할증이 붙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계산하면 100%에 이제 가산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산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용부에서는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은 만약에 이제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이나 이제 우리는 기산점을 월요일로 한다라고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은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근로시간, 급여 산정 등을 위해 산정 단위로 적용하는 기간을 기산점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위에 월요일부터 기산점을 잡게 되겠죠. 네. 또 하나의 예를 보면은 기산점과 관련해서 한 주 1주차가 있고 2주차가 있는데 1주차에도 52시간을 근무해서 이제 법 위반이 아닙니다. 2주차에도 보면은 44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근로시간 위반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기산점을 어느 1주차의 목요일부터 2주차의 수요일까지 잡게 되면은 이게 이제 52시간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위반이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용부는 산정 단위는 어떤 한 일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주 단위로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임의의 어떤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7일을 계산해서 연장근로 위반을 보진 않습니다. 주중인 설 연휴나 추석 연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일을 3일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 연장 근로가 휴일 근로도 연장 근로에 포함되니까 12시간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으신데요. 어쨌든 주중 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그 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연장 근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 시간은 휴일이든 아니든 일단 처음부터 8시간씩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0시간이 된다면은 법 위반이 안 될 테고요. 다만 이제 휴일은 이제 지금은 공휴일이 다 법정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 근로를 했다면 휴일 근로 50%를 가산을 해줘야 될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소정 근로 시간이 주 35시간 사업장에서 5시간을 더 근무한 경우에 연장 근로 할증해야 되는지, 소정 근로 시간이 35시간이 사업장에서 5시간 더 근무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법정 근로 시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장 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 일주 소정 근로 시간이 35시간이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 13시간 연장 근로 가능한지, 3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가 13시간 근무한 경우에 48시간이 되는 거죠. 48시간이면은 52시간에 들어가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소정 근로 시간이 넘는 부분부터 연장 근로라 그랬잖아요. 그 연장 근로는 일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이 경우에 13시간 더한 경우는 연장 근로가 13시간 했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되게 됩니다. 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간을 근무한 후에 토요일은 격주로 당직 근무를 했어요. 당직 근무를 한 경우에 이것도 근로시간에 해당되는가? 당직 근무가 전화를 받는다든가 또 비상대기 등 어떤 경미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통상 근무와 구별되므로 근로시간에 이제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런데 이제 명칭은 당직이라고 했지만 본래 업무와 유사하거나 똑같은 일을 한단 말이죠. 회사에 나와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통상 근무를 봐야겠죠. 그러면은 총 54시간이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3시간씩 일했습니다. 4일 동안 13시간씩 일해서 52시간을 한 경우에 법 위반인지. 4일 동안 13시간씩 해서 52시간이면 52시간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은 합법한 게 아닌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쨌든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연장 근로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연장근로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5시간씩, 8시간이 넘는 5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4일 동안 5시간씩 연장근로를 했으니까 연장근로가 20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근로시간은 52시간이지만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쨌든 52시간을 다 근무했어요. 근데 일요일에 제가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다른 분이 이제 갑자기 일이 생기셔가지고 제가 대체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대신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런 경우에 또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은 법 위반에 해당되는가? 어쨌든 우리나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 일주 안에 최대 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은 52시간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대체 근무를 들어가시더라도 어쨌든 그 근로 시간에 해당될 테고 그러면은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근로시간과 단축해서 현재 휴게 시간 1시간에서 우리는 52시간 좀 들어오기가 힘들어서 1시간 30분으로 휴게 시간 좀 늘리자. 법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없는지 휴게 시간이 확대됐어요. 30분 확대됐는데 그러면 이제 휴게 시간이 늘어난 만큼 이제 근로 시간이 좀 줄어들 텐데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임금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괜찮아. 임금이 함께 줄어드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불이익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은 그 노동자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 1시간 30분 늘렸으면 휴게시간 30분을 더 줘야겠죠? 그런데 30분 더 늘렸는데 실제로 휴식 시간 1시간만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30분은 휴게 시간이 아니라 근로 시간에 해당되게 될 것입니다. 출장 시에 제가 해외 출장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출장 시 이동 시간 근로 시간에 포함해야 되는지. 만약에 제가 일이 있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보통 KTX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가겠죠. 그래서 그게 9시부터 6시까지 같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6시에 제가 출장지에서 부산에서 일을 끝나고 다시 서울로 복귀하는 시간이 저녁 9시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 그 3시간도 연장근로 해당될 것인가. 어쨌든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부산까지 내려가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이 이동 시간은 당연히 제가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겠죠. 그 시간은 다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1박 2일로 출장을 가서 6시에 출장지에서 그날 일이 끝나고 숙소로 갔어요. 숙소로 갔고 숙소에서 다시 그 다음에 그 출장지로 이동한 경우에 그것은 이제 출퇴근 시간을 볼 수 있겠죠.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달리하는 장거리 출장의 경우는 회사 출장 지침 등으로 이제 이동에 소요되는 일정 시간은 이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근로시간 중에 이제 근로시간은 우리가 이제 일주 40시간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일이 많을 때도 있고 일이 적을 때도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어떤 유연근무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법상 인정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는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방 간주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유연근무제로 얘기하는 뭐 시차 출퇴근제라든지 뭐 재택근무라든지 원격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에는 있지 않은 근무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4가지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유연근무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일이 많을 때는 일을 좀 많이 하고 일이 없을 때는 근로시간을 좀 줄여서 평균적으로 40시간을 맞추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2주 단위가 있고 3개월 이내 단위가 있고 6개월 이내 단위 3가지가 있는데요. 2주 이내 단위를 보면은 2주 이내 단위는 취업규칙으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쓸 때는 특정 주에는 근로시간 최대 48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그림을 보시면 1주차에 이제 32시간을 일하도록 이제 사전에 정하고 2주차에는 우리 48시간을 일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렇게 2주를 더하면 80시간에서 평균 여기까지 평균 40시간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요 32시간, 48시간 요거는 평균 40시간을 정해놓은 법정이고요.
그 뒤에 연장 근로를 다시 12시간씩 매주 이렇게 붙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우리나라는 법정 40시간을 일주 40시간 넘으면 연장 근로에 해당되니까 40시간 넘는 부분은 50% 할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탄력적 근무 시간은 조금 다릅니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노사가 정한 시간을 넘는 부분이 연장 근로로 보기 때문에 여기 48시간을 일한 경우에 여기 8시간 부분은 연장 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48시간이 넘어가는 부분부터 12시간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32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32시간은 40시간 아니겠죠? 그렇지만 32시간을 넘어가는 부분부터는 연장 근로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단위도 마찬가지인데요. 3개월 단위도 3개월 이내 단위는 노사 서면 합의로 도입을 해야 되고요. 서면 합의 사항에 보면 좀 조건이 많습니다. 대상 근로자 범위가 필요하고요. 단위 기간이 필요하고, 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도 특정 일에 하루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법으로 정해놓은 최대 상한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 붙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1개월 차에 한 주 24시간을 일하고 2개월 차에 최대 이제 52시간을 일한다고 봤을 때 이렇게 평균을 내면은 여기까지 평균 40시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52시간까지는 여기는 이제 연장근로 해당되지 않고요. 52시간을 넘어가는 연장근로 12시간,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장근로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최대 한 주에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에 더해서 12시간, 64시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대신에 28시간 정도 일한 시간에서 여기서는 40시간 아니라도 더 일을 하게 되면 정해놓은 노사가 합의한 시간보다 더 한 경우에는 연장 근로 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조금 달라진 거는 이제 근로시간을 주별로 정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되는데요. 이건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단위와 3개월 이내 단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차이점은 이제 주별 근로 시간을 정하도록 할 수 있고, 근데 근로자 대표와 협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개월 초과하는 경우는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됩니다. 중간 퇴직자 50% 가산 새로 들어왔는데요. 이걸 설명을 드리면은 6개월짜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을 할 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제 노사가 합의를 해서 3월 말까지는 3개월은 52시간 일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28시간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근로자가 중간에 3월 15일에 퇴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일을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평균 40시간을 맞췄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장 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분은 일찍 이제 일을 많이 한 그 월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동안 40시간 초과한 부분은 50% 가산해서 이제 중간 퇴직자에서는 정산을 해줘라라고 이제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11시간 연속 휴식제는요, 근로일 종료의 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라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 근로일 종료라는 거는 해당 근로일에 근로가 종료된 때를 의미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만약에 이제 전날 9시부터 근로를 해서 쭉 계속 근로를 했단 말이죠. 좀 극단적인 예지만 다음날 이제 24시간이 지나서 다음날 9시 지나서 그 다음날 만약 월요일 9시부터 시작해서 화요일에 아침 11시에 이제 근로가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11시간 휴식을 언제 줘야 될까? 이 근로가 종료된 화요일 11시부터 11시간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여기 화요일 9시에 끝나는 이때부터 봐야 되느냐? 해당 근로일 종료는 해당 근로일에 근로가 종료된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의 근로는 24시간 기준으로 전날 월요일 9시부터 화요일 9시까지를 하루로 보고 있죠. 여기가 이제 전날 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1시간 휴식은
여기서부터 11시간 휴식을 줘야 되고, 이 이후에 근로 2시간을 더 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 위반에 해당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로자 대표는 서면 합의가 필요한데, 실제 운영 중에 미리 정한 근로시간이 바뀌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원래 원칙적으로는 미리 정한 근로시간이 바뀌는 경우에도 노사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번 서면 합의가 바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서면 합의한 근로시간과 다소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고, 또 일주 평균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다, 우리 회사에는.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 그러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 합의에 가능한가? 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이제 근로자위원 선출할 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을 지는데요. 이때,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권한에 대한 위임을 이제 줘야 근로자들이, 우리 근로자위원한테 우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 권한을 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서면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정 일주 40시간 이 기준이 아니라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야간근로수당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건강을 위해서 무조건 50% 할증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정상기간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각일 각주의 근로시간과 업무의 시작 종료 시간은 이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해서 사주라고 했을 때, 사주면은 일주일에 40시간씩 총 160시간의 법정 근로잖아요. 그럼 160시간 안에서는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시간 총 근로시간 안에서는 하루에 2시간 일할 수도 있고, 하루에 12시간 일할 수도 있고, 하나하나 카운트해서 총 160시간까지만 채우면 되는, 이제, 그것이 선택적 근로시간제인데요.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고,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는데,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그야말로, 근로자가 스스로 자기가 근로시간을 다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이제 코어 타임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시간은 회사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합의를 한다면은 그 시간은 회사에 나와 있고, 나머지 시간, 오전 10시 전, 그리고 오후 3시 이후는 출퇴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합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1개월마다 정할 수 있고요. 근데 연구개발은 3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듯이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가산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선택적 근로시간제 비교를 한 거고요. 여기 11시간 연속휴식제가 여기 들어갔고, 여기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요거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총 근로시간을 먼저 하고 그 나중에 이제 연장 근로를 카운트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2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12주라고 했을 때 법정 근로시간은 480시간, 40시간에서는 곱하면 480시간이죠. 연장 근로는 일주일에 12시간씩 할 수 있으니까 140시간 해서 12주간 총 할 수 있는 시간이 624시간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1월, 2월, 3월 이렇게 제가 계산을 나눠봤는데요. 원래 연장 근로는 이렇게 다 더한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 이제 쭉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480시간이고, 여기서부터는 다 연장 근로가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월 정산 시간 마지막 정산 때 연장 근로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앞쪽에서 너무 많이 일이 몰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1월 달에 160시간, 그러니까 주평균 40시간을 넘는 부분, 212시간을 했는데, 여기 넘는 부분 52시간 분에 대해서는 일단 50% 먼저 정산을 해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계산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 3개월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108시간까지 일했을 때는 480시간이고 여기 나머지는 요 위로는 다 연장 근로 시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144시간.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1개월 차에 52시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수당을 줬잖아요. 그럼 여기 다시 주게 되면은 중복으로 주게 되니까 이 경우에는 앞에서 미리 줬던 이 52시간은 제하고 여기 92시간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 근로 수당을 나중에 계산해서 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연장 근로 수당은 이렇게 두 번 주면 144시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144시간이 되는 거를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먼저 줬느냐 나중에 주느냐 이 차이입니다. 연장 근로 수당 선택적 근로 시간 앞에 설명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정상기간이 2주다 하면은 40시간씩 해서 총 80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 근로를 계산해서 50% 할증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연장 근로 시간 한도는 일주 12시간. 그래서 만약에 2주다라고 했을 때는 일주 12시간 곱하기 1해서 24시간, 2주 동안 24시간 한도 내에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적 근로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이라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넘어갔다고 해서 연장 근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1개월 총 계산해서 그 주평균 40시간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연장 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업장막 간주 근로 시간제라고 합니다. 출장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이제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과 노사가 소비하는 시간 중 어느 하나를 이제 근로 시간을 간주하는 제도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분은 밖에서 외근을 많이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몇 시간을 일했든 우리가 8시간으로 일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분은 8시간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간주하는 게 간주 근로시간제고요. 재량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모든 일을 재량에 맡기는 거거든요. 연구직, 출판직, 방송 프로그램 PD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은 근로자 대표와 서명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때는 여기 보시면은 서명 합의 사항에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결과물만 자기가 취하면 되고 모든 어떤 업무 수행이나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업무, 이 재량에 해당되는 대상 업무가 시행령에 정해져 있거든요. 한 6가지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런 연구하는 부분이나 이제 신문, 출판사업 기자분들이라든지 다 재량 근로제 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1일 10시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자라고 하면은 그 10시간만큼 카운트는 하지 않지만 시간만 그렇게 이제 시간만 정해놓고 일은 스스로 알아서 재량에 맡기는 제도를 재량 근로 시간제라고 합니다. 재량 근로 시간제 같은 경우는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휴게 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게 시간도 본인이 알아서 다 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유급 주일 연차 휴가는 근로시간 배분의 재량권 분을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이제 보고 지급하면 됩니다. 휴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휴일을 가기 전에 이제 근로시간을 했을 때 우리가 포괄임금제가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기본급만 정해져 있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몇 시간을 정해서 그냥 계속 일하는 거 상관없이 이제 주는 걸 포괄임금제라고 보통 부르는데 포괄임금제가 많이 문제가 되는 사업장들 좀 문제가 된 그 사업장들을 보면은 근로시간을 10시간을, 연장 근로시 10시간을 정했는데 12시간 일한 경우에 그걸 2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법원은 포괄임금제를 어떤 거를 인정을 하냐면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의 명시적인 합의가 있으면은 그 경우에 포괄임금제를 유효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무직도 다 근로시간이 가능하고 생산직도 웬만하면 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측정을 해서 그리고 연장 시간이
우리가 10시간을 정한 그 이상으로 했다면은 10시간에 넘어간 부분에서는 카운트를 해가지고 그 넘어간 시간만큼 임금을 계산해서 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임대를 금지한다는 것보다는 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연장이나 휴일이나 근로시간을 측정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이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휴일을 한번 알아볼까요? 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휴일이라고 하는데요.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휴일은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정해놓은 휴일은 이제 주휴일이 있고 근로제의 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제 공휴일이 이제 이번에 법으로 들어와서 공휴일 같은 경우에도 법정 휴일이 됐습니다. 약정 휴일 같은 경우에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근로계약으로 이제 사업장에서 정한 휴일을 말하는 거고요. 주휴일 같은 경우에 근로기준법 55조 1항에서 정하는 법정 요구 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을 요구 휴일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휴일 같은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는 유급 휴일을 보장하라 그래서 주휴일,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잡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이 법을 들여올 때, 일본은 주일 같은 경우에 주휴수당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53년도에 처음 들어올 때, 휴일, 일주일 한 번 쉬되 그 유급으로 보장하라고 돼 있어서 주휴수당이 우리나라는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일주일에 1일 이상 보장을 해야 되고요. 2주 단위나 월 단위로 통산해서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요일에만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근무 사정에 따라서 매주 달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 이제 행정해석이 하나 변경된 게 있는데요. 기존에는 일주간 소정 근로일 개근과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야 한다. 예정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정 근로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을 했다. 퇴직을 한 경우, 월요일에 퇴직한 경우에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일주간 소정 근로일 개근 시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발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됐는데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에 퇴직한 경우에 당연히 이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테고요. 그리고 다음 화요일에 퇴직한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당연히 발생할 테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다음 월요일에 퇴직한 경우에 보면은 이때는 기존에는 미발생했지만 지금은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휴무라고 하는 사업장이 있을 때 공휴일이 규정이 들어서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겹치는 경우에 그러면 대체 공휴일을 다시 부여해야 하는지 토요일, 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도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물론 대체 공휴일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한 경우에 휴일 근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그리고 보시면 월요일이 주휴일, 또 화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수요일에서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 8월 15일 이제 광복절이 일요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일요일이 광복절이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을 8월 16일에 이제 대체 공휴일이 8월 16일이 됐는데 8월 16일이 주휴일과 겹치게 되는 거죠. 대체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게 된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럼 중복으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광복절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되고 근로하는 경우에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 공휴일이면서 주일,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이면서 주일이 된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 보장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 공휴일과 겹치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가?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소정의 월급 금액만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월 공휴일이 다 다르잖아요. 공휴일이 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매월 들어오는 월급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이 이제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월급 근로자는 월급 똑같은 소정의 월급 금액을 지급하면 되고요. 단 이제 토요일이 공휴일이 됐기 때문에 휴일에 일을 했다면은 휴일 가산을 해야겠죠. 근데 1급 시급제 같은 경우에 1급 시급제 같은 경우에 1급 시급제 경우에도 무급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 이제 지급할 의무가 없고요.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데 다만 소정 근로일이 원래 일하기로 했던 날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렇다면 원래 일하기로 했던 날이기 때문에 1일에 통상의 1급 시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한번 알아볼게요. 휴가는 이제 근로 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 근로일에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인데 법정 휴가와 약정 휴가가 있습니다. 휴일도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이 있듯이 휴가도 법정 휴가, 약정 휴가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법정 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를 말하고요. 연차 휴가라든지 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가족 돌봄 휴가 등이 있고요. 약정 휴가는 단체별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가를 말합니다. 휴가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연차 휴가, 유급 휴가겠죠. 연차 유급 휴가는 장기간 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기간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통해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근속 미만 1년이 다 안 된 근로자는 이제 매달 개근을 하면은 1일에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 1년 이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다음에 15일에 연차 휴가가 발생을 하고요. 80% 미만을 출근했다 그러면은 다음에 전년도 개근 월수당 1일에 휴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3년 이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후 매 2년마다 연차 휴가 1일씩 가산을 해주게 되고 최대 한도는 25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출근율을 산정할 때 여기 보면은 80% 이상은 출근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연차 휴가가 이제 발생하는 개수가 달라지는데요. 출근율에 그러면은 어떤 것으로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지만 출근한으로 간주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이나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다 출근한 것으로 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출근으로 다 인정을 해줘서 다음 연도에 육아휴직을 만약 1년을 우리가 썼다라고 한다면은 다음에 똑같이 다 출근한 걸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15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죠. 특별한 사유로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된 날은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이라든지 그 적법한 쟁의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족 돌봄 휴직 이런 것들은 이제 비례 계산 원칙을 적용하는데요. 정상 휴가일수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을 때 출근율 80% 이상 해서 기본 15일 정도의 휴가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연간 소정 일수에서 소정 근로일수에서 지금 뭐 적법한 쟁의 행위 기간이 있었다면 이 근로 제공 정지 기간을 빼줘서 비례 방식으로 연차 휴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소정 근로일수 전체가 특별한 사유로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가 된다면 다음에 연차 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약정 육아휴직과 업무 외 상병 등의 기간 연차 휴가 산정 방법을 행정 해석이 좀 바뀌었는데요. 기존에 보시면 업무 외 상병 등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이는 결근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바뀐 내용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법정 육아휴직은 당연히 다 출근일에 포함이 되겠죠. 약정 육아휴직, 법정을 넘어서는 어떤 약정 휴직이라든지 업무의 상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결근과는 다르다. 그래서 소정근로에서 제외하고 연차 휴가를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보시면요, 기존에 3개월 동안 이제 업무에 상병으로 휴직을 한 경우에 3개월을 이제 결근으로 본 거죠. 3개월을 결근을 했으면 출근율이 80%가 안 돼요. 75%가 되니까 그 전해에 이제 하루씩 한 달에 하나씩 출근한 그것을 계산해보면 9개 연차가 발생하거든요. 개근한 월에만 1일의 연차가 발생하니까. 근데 변경된 걸로 보면은 결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80%가 다 이제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5일의 연차 휴가에서 네. 총 근로일수에서 3개월을 제외한 근로일수 나누게 되면은 11.25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9개의 연차밖에 발생하지 않지만 11.2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당한 쟁의 기간의 경우에 네, 이것도 좀 변경이 됐는데 기존의 연차 휴가는 1일씩 줘야 되는 거지 0.5일, 0.3일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해서 원래는 소수점이 나오더라도 하루씩 무조건 부여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시간 단위로 비례해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1개월과 소정 근로일이 20일이었는데 정당한 쟁의 기간이 10일이었다. 기존에는 나머지 10일을 개근했다면 0.5인데 하루를 다 준 거죠. 근데 지금은 0.5개 이렇게 비례해서 주고 있습니다. 계산식을 밑에 보시면 알 수 있으시고요. 연차 휴급 휴가는 어쨌든 근로자의 권리니까요. 근로자가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하나의 권리인데, 그래서 근로자가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신청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의 사용시기 변경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이제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네가 근로자가 휴가를 쓰게 되면은 회사에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휴가를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자의 업무 능력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우에 하나에서 이제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휴가를 쓸 때 저도 그렇지만 뭐 팀장님, 본부장님 그 결제를 받잖아요. 휴가를 올리면 사전 승인을 받는데, 자, 이 근로자가 결제권자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올렸는데 이제 결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안 하고 그냥 휴가를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왔는데 결제권자분들이 승인을 해주지 않았죠. 이런 경우에 이제 무단결근으로 볼 것인가. 법원은 근로자가 결제권자 승인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채 휴가를 가고 그 이후로도 휴가 신청을 승인받지 못했더라도 그 휴가의 사용이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다. 왜냐면은 내가 이 휴가를 쓰는 거는 그 근로자의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지 반드시 어떤 결제를 필요로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제를 받는다는 것은 회사 내부의 지침이나 회사의 그 근태 관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휴가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휴가를 이때 쓴다면은 반드시 휴가를 부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도록 수요 규칙이 규정된 경우 시기 지정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적절한 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를 가능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용자가 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휴가를 못 쓰게 하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다 못 쓴 경우에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에 상당한 이제 수당을 주게 돼 있고요. 연차 휴가 같은 경우에도 연차 휴가를 안 쓴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사실은 외국에서는 잘 없는 제도거든요. 왜냐면은 휴가라는 거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그런 것들을 위한 제도인데 이것을 계속 이제 임금으로 수당을 계속 주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휴가를 안 쓰고 그 이제 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급휴가는 연차 유급휴가 같은 경우는 미사용한 경우에는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다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차 유급휴가는 요건 충족 시 확정적으로 전부 발생하므로 발생 후까지 퇴직 전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이 연차 휴가 일수보다 적더라도 미사용한 연차 휴가 전체에 대해서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사용 수당을 지급 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촉진 절차를 거치면은 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이제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을 유도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휴가 사용 끝나 6개월 전에 지금 얼마를 쓰지 않았다라고 통지하고 언제 쓸 건지 근로자에게
알려달라고 통보하도록 서면을 촉구하고요. 2단계 가서 휴가 사용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또 사용 시기를 지정해서 근로자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근속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 촉지 제도가 신설됐고요. 2020년 3월 30일부터 들어왔고 1년 이상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나기 전 3개월 기준, 1개월 기준 이렇게 해서 그 촉진 절차에 대해서 법에 자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연차유급 휴가 대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로 특정한 날의 연차유급 휴가를 이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거고요. 징검다리 휴일이나 특정 기념일 등에 집단적으로 휴식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보상휴가제 같은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서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건데요.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고 가산수당까지 반영한 임금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장 근로를 4시간 정도 일했다. 그러면 그것을 휴가로 할 때는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를 통해서 6시간 동안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제도가 보상휴가제입니다. 1년 계약직 관련해서 이제 기존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년 차에 11개, 11일에 이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는 2년 차에는 1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해서 최대 26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1년 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1년이 딱 끝난 시점에 그러면은 1년이 딱 끝난 시점에도 15일을 부여할 것인가 그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15일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1년이 딱 끝나는 시점에는 최대 11일만 줘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차휴가 사용권리 및 그에 관한 수당 청구권은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도 연차휴가 관련된 행정해석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전년도에 정규직이나 계약직 모두 연차휴가가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년 딱 1년을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요. 그러나 다음 날 366일째 근로관계 하루 정도 더 일하고 퇴직하면 15일의 연차 전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네, 유급휴가제 계속 1년 미만과 계속 1년 이상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 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 보시면 될 테고요. 기타 이제 법정휴가제도는 산전휴가, 그리고 유사산휴가,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이렇게 이 정도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을 부여했습니다. 출산휴가 90일을 부여했는데 해당 직원이 출산휴가 만료의 2주 전부터 자발적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너무 커서 2주 전부터 이제 자발적으로 출근한 경우 회사가 이거를 그러면은 일하는 것도 막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일을 하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근기법 제74조 1항에 의하면 90일의 출산 전 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를 줘야 하고 이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 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 전후 휴가 중 복귀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90일의 휴가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 전후가 90일 중 앞에 60일은 사용자가 월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되면서 고용보험에서 나머지 30일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 연차휴가를 어떻게 부여해야 되는지 앞에서 좀 설명드렸었는데요. 소정근로일수나 출근일 산정 제외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질병휴직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나 출근일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질병휴직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은 아니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근로시간과 유연근무제 그리고 휴일과 휴게에 대해서 휴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근로시간 관련된
그 쟁점들은 앞으로 계속 이제 문제가 될 테고 판결도 지금은 별로 없지만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